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국장 같은 경우는 앞전에 이제 2600을 넘었었거든요. 아무래도 저점을 계속 올려가는 모습이어서 아직까지는 양호해요. 그리고 고점도 꾸준히 올려가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계속 밀려왔죠. 그리고 2600선에서 좀 지지를 해주나 싶었는데 2600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결국은.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곳은 대략 한 2550 정도 보고는 있는데 자, 여기 앞전에 고점 찍었었던 곳이 하나 있죠. 자, 여기가 2550이에요. 자, 2550을 갖다 지지를 할지 이게 좀 올라올 거거든요. 60일선이 이제 좀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되면 2550까지 올라와요. 그러면은 60일선 이제 지지 받으면서 돌려주는 모습 나오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2550을 갖다가 앞전에도 살짝 지지를 했었는데 여기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2500까지는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증시 자금 하나 보고 갈게요. 증시 자금 같은 경우도 뭐 예탁금이 조금 이탈은 했어요. 앞전에서 뭐 한 54조 최대치로 여기까지도 올라오긴 했었는데, 자, 51조까지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고,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신용 같은 경우는 줄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은 오히려 더 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 상태는 이제 안 좋은 좀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용이 올라가고 뭐 예탁금 줄더라도 그러면은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게 좀 좋으면 괜찮은데, 자, 그 부분이 좀 안 좋거든요. 어디 갔어? 잠시만요. 어떤 거더라? 아, 여기 있네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일주일 내내 이렇게 나간 케이스가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정말 괜찮게 계속 꾸준히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외국인이 거의 조 단위로 지금 나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정도 2천억 정도 들어온 거 외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양이 좀 나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유출이 좀 컸다. 근데 이렇게 1조 단위로 나갔던 케이스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나간 것도 크지가 않거든요. 다음 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구 하나가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거나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뭐 신용으로 버티고 뭐 개인들이 좀 받아주고 이랬는데 개인들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만큼이 또 한 번 일주일 또 나오면은 그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 수급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이탈이 컸어요. 이 6천억 하나 빼더라도 8천억, 7천억씩 이렇게 대량으로 하루에 나가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탈하면서 선물로도 외국인이 꾸준히 이탈을 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이번 주에는 계속 보여졌습니다. 다음 주에 이탈을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솔직히 다음 주에 꾸준히 이탈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2,500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 돌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550선을 돌려주겠죠. 그 정도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미증시 보게 되면은 미증시도 뭐 좀 하락은 했어요. 이번 주는 하락하는 장세가 좀 보여졌는데 뭐 어느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 받을 만한 위치였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눌림 받는다 하더라도 앞전에서 좀 지지받고 버텨주던 자리 13,100 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 해서는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더 눌린다 하더라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그러면 이번 주에 그렇게 빠졌는지 좀 보게 되면은 우선 이번 주 크게 뭐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연준 위원들의 그 발언, 뭐 연설 이런 게 좀 많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의 연설이 하나 또 있다고 했었죠. 근데 파월이 이제 연설이 나와가지고 추가 금리 인상을 갖다가 할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FMC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을 좀 시켜줬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갖다가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요렇게 말이 나오면서 그럼 진짜 하겠구나, 얘는 금리를 진짜 올리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시장이 좀 흔들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왔었던 내용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뭐 초기 과정보다는 속도가 매우 중요했고 지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대다수는 올해 2회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 이거는 뭐 점도표에서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내용을 갖다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확인 시켜준 건데 여기서 혹시라도 좀 괜찮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이 더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뭐 실업률도 지금 역대적으로 낮고 경제 활동도 지금 괜찮고 고용 시장도 매우 강하니까 인플레이션 목표 2%까지는 아직은 좀 가야 되죠. 지금 뭐 한 4.9% 이렇게 나오니까 자, 2%까지 아직 좀 멀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황이 좋으니까 금리 인상을 더 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언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2%로 낮추는 과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 요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시장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조금 셌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유럽 시장이 계속 꾸준히 무너지고 있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노르웨이 전부 다 빅스텝으로 0.5%씩 금리 인상을 갑자기 올렸어요. 한 0.2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0.5를 올리면서 그랬었고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긴축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자, 스위스 아까 전에 노르웨이 말씀드렸고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제 0.25% 금리 인상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기준금리들 전부 다 올리다 보니까 뭐 ECB 같은 경우도 올려왔죠. 자, 그리고 각국마다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여기도 지금 CPI가 안 잡히는구나. 근데 진짜 안 잡혀요, 여기는. 이쪽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뭐 이제 전쟁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 안 잡히는 모습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3%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든 버텨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충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간 8.7% 이것도 낮아진 거예요. 원래 두 자릿수에서 지금 내려와서 이제 8.7%뭐 이 정도 나오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어요. 지금 미국도 4.99, 한국이 3.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영국 같은 경우에 내려와서 8.7%. 뭐 근데 예상했었던 게 8.4%였는데 8.7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쪽 영국이나 뭐 이제 유럽 쪽은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금리 인상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장이 또 눌리는 그런 모습이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PC 나오지만 우선은 또 파월의 연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똑같은 발언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타격이 없을 거라 좀 봐요. 왜냐면은 이번에 이틀 동안 발언했을 때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또 다시 말한다고 해서 시장이 또 무너진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그냥 버텨주는 그런 모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센 발언, 뭐 좀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더 무너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비슷한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양호한 내용이 나온다면은 시장은 환호를 하면서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보셔야 되고 이번 주는 자, 그리고 5월 PC 물가지표 뭐 CPI 자체가 그 전에 나왔던 CPI 자체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C도 뭐 그렇게 최악으로 나올 거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냥 어느 정도 예상한 치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막 우려할 정도의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제 좀 불확실성한 거는 이제 파월 쪽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수요일부터 이제 좀 있거든요. 수요일 날부터 여기 파월 연설이 하나 잡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파월 연설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PCE가 여기 있죠. PCE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좀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이슈들은 없고 여기를 좀 지나가면은 이제 7월이죠. 7월 되면서부터 이제 2분기 이제 실적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빅테크들이 괜찮게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제 7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패드워치 상에서도 7월에는 이제 71% 확률로 한 0.25% 금리를 갖다 인상을 할 거다라고 지금 확률적으로는 보여져요. 근데 이 확률이 있더라도 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실적들만 잘 나와준다면 오히려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시작되는 7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중 이제 블링컨이 이제 지난주에 갔었죠. 방중을 한 다음에 뭐 크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자, 그 다음에 영상 찍은 다음에 이제 결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뭐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제 만났고 시진핑을 만날까 못 만날까 이게 되게 중요했었고 그리고 만난 다음에 중국의 입장이 어떠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괜찮게 나왔었어요. 뭐 미국에 도전을 안 할 거다. 블링컨 같은 경우도 중국과 충돌할 의사가 없다. 그리고 대만 문제를 갖다 굳이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 내용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네들 좀 잘 풀리겠구나. 그리고
바이든하고 시진핑 이제 뭐 수개월 내에 이제 조만간 정상회담도 한번 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좀 잘 흘러가겠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이제 바이든이 시진핑은 독재자다. 라고 갑자기 발언을 왜 했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면서 갑자기 좀 분위기를 갖다가 좀 안 좋게 만들었죠. 블링컨이 잘 얘기하고 와가지고 시주석 만난 다음에 하루 만에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중국이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 며칠 지난 다음에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내가 말한 시진핑은 독재자라고 얘기한 거는 미중 관계에는 해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을 말한 거다. 너는 독재자가 맞다. 뭐 요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이걸 좋아할 리는 절대 없는 발언인데 이걸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이거는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미중 관계가 좀 풀리나 싶었는데 조금 애매한 그런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후속으로 이제 따라오는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요. 중국이랑 뭐 미국이랑 바이든이랑 또다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할진 모르지만 바이든하고 시진핑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갖다가 진짜로 하는지, 한다고 하면은 날짜까지 잡히는지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 중에 좀 큰 이슈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 용병 그룹이 있었는데, 자 거기에 이제 프리고진이 이제 그 용병들을 데리고 러시아 모스크바로 반대로 이제 돌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뭐 내용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차피 이 일 자체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굳이 앞전 내용까지는 제가 막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돌아왔고 뭐 뒤에서 포격을 했고 막 이런 내용들은 굳이 설명을 안 할게요. 어쨌든 반란을 일으키고서 모스크바로 돌격을 했어요. 근데 하루 만에 끝났거든요 이게. 자 그래가지고 거의 모스크바까지 한 200km 남겨놓고서 거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벨라루스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접 가가지고 프리고진을 만났고, 프리고진한테 이제 좀 대화를 나눴는데 프리고진이 오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이제 가는 식으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형사 입건을 갖다 전부 다 취소하겠다. 그냥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혈 사태가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좀 일어나나 그러면서 유혈 사태가 좀 일어나면 러시아의 전력이 떨어지겠죠. 러시아의 전력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우크라이나한테는 기회가 될 테니까 이거 그러면은 종전이 좀 더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유혈 사태도 없었고 하루 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벨라루스로 떠났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이득은 아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스크바 터 밑에서 이제 멈춘 반란이었었고,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떠나고 벨라루스로 가면서 처벌도 다 면하고 전부 다 병사들로 기소를 안 해가지고 병력도 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요 정도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고, 그나마 좀 득을 봤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요 정도 아닐까 싶어요. 뭐 용병 그룹이 이렇게 바그너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서 올라갔을 때 푸틴이 그렇게 아껴주던 그런 친구들이었었는데, 자 푸틴의 그 장악력에 타격을 입었어요. 푸틴의 장악력에 타격을 입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러시아의 그 엘리트 층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푸틴의 그 힘이 많이 빠진 게 아니냐, 이 정도도 이제 컨트롤 못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오가고는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푸틴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봤을 때는 이 푸틴의 장악력, 본인의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더 강하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 우크라이나 공격을 갖다가 더 거세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상황에서 푸틴 장악력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푸틴이라면 당연히 1번을 선택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보더라도. 그래가지고 좀 더 거센 전쟁이 좀 더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득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 정도 푸틴의 장악력이 좀 타격받았다. 그래서 뭐 또 추가적으로 반란이 나오면 모를까. 이번 반란에서 유혈 사태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전력에 대한 손실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크게 다뤄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주말 동안에 그냥 이슈가 좀 있었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환율이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나마 좀 꾸준히 내려오면서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도 괜찮게 들어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이탈이 나오면서 자, 환율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1200 한 60대까지도 한번 찍어주는 모습이었었는데 지금
금요일날 장 마감하면서 장 마감한 뒤로부터 해가지고 1,300원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300원에서 이제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가는지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환율도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가면 안 좋겠죠. 당연히 외국인 이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눌러주는 모습이 좀 필요해 보여요. 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긴 했는데 달러 인덱스보다도 더 크게 올라왔어요 지금 최근에는.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좋진 않다.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금리 인상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상은 어차피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라고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52에서 55죠. 자, 9월 같은 경우는 동결. 자,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도 동결. 12월 같은 경우도 지금 동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 파월이 뭐 두 번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시장에서는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렇게 크게 타격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안 무너지잖아요. 지금 시장이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은 뭐 금리 인상 두 번 할 거야 이런 얘기 나오면은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해봤자, 니네가 해봤자 지금 금리 한 번 정도밖에 더 못 올려. 그리고 그게 올리면은 그때부터는 끝이야. 동결한 다음에 인하할 거 알아.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니까 오히려 마지막이면은 올렸을 때 환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자, 이 환호를 뭐 당연히 이 FMC 때 뭐 7월 FMC에서 이 환호와 동시에 또다시 눌러주는 언급이 있겠죠. 당연히 구두로 이제 매파적으로 눌러주는 모습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아닐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7월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2분기 실적이 나와요. 여기서 2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하면은, 실적만 만약에 괜찮다고 하면은 이 금리 인상 그냥 다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눌림은 줄만한 위치에서 눌림을 줬다라고 보여져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꾸준히 이 구간에서 버텨주다가 강하게 한번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또 이 구간에서 버텨주는 약간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겠죠.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뭐 7월에 실적이 안 좋다, 막 나쁘다 하면 당연히 무너질 수는 있을 거예요. 좀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네 하면 무너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적만 잘 나와준다면 옆으로 버티다가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 나올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은 앞전에 있었던 고점까지 14,50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동시에 국장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증시가 괜찮게 해주고, 그리고 실적도 괜찮다라고 하면 다시 2600까지 올려놓는, 2600에서 이 위에서 놀겠죠. 2600에서 높이 본다면 2750까지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2550 라인을 좀 지켜줘야 되고, 요 라인을 갖다가 붕괴를 시킨다 라고 했을 때는 2500 초반에서 버텨주면서 다시 박스권을 이 안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전에도 이 박스권을 갖다 지키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러다가 돌파를 나왔었던 거고 다시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요 정도 박스권에서 그냥 다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다. 뭐 지금 외국인 일주일 정도 나가긴 했는데 요게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그것만 좀 집중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도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어요. 뭐 PCE 정도인데 PCE도 그렇게 크게 나쁠 거라고는 안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파월의 연설, 추가적인 연설, 수목에 있는 연설 정도만 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영상 들어 감사합니다.